자, 탁월한 사회의 시선. 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기 위한 탁월한 사회의 시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문화를 기획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힘을 길러주는 방법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은 선도. 어떻게 하면 앞서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철학이라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통칭해서 철학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철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앞선 문화를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는 지성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과 특성을 포착해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포착을 통해서, 이러한 철학을 통해서 이 새로운 장르의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문화를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을 때 그 김치찌개가 꼭 새롭지 않더라도 과거와 비슷한 맛이라고 할지라도 맛있으면 되는데 문화를 기획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는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새로워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지 않은 것은 문화를 기획한다고 할 수 없겠죠. 자, 새롭다라는 것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서 벗어나서 이 높은 차원의 독립적인 생각이 철학을 가능하게 한다. 자, 앞에서 새로운 장르의 창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장르라고 하는 것은 새롭기 위해선 모방과는 다른 차원이겠죠. 어떻게 하면 나만의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새로 만들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문화를 기획한다는 거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냐? 그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철학적 시선으로 포착하는 것, 철학적 시선으로 포착하는 그 결과, 우리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의 현 시대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 철학적 시선으로 포착된 지금의 생각, 지금의 개념이 관념이 되고요. 철학적 시선으로 포착된 현재의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 새로운 장르는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장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장르가 무엇인가? 문화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출판이나 그다음에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극, 영화, 영상, 뭐 드라마 또는 뮤지컬 뭐 이런 것도 장르가 되겠지만 그건 형식적인 장르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장르라는 것은 새롭게 시도되어지는 나만의 독특한 컨셉, 이거를 장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철학적 시선이라는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닌 동사처럼 작동할 때 철학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명사는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동사는 실천되어진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죠. 변화하는 것을 포착해내는, 현실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을 포착해내는 것이 동사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시선과 활동성을 철학적인 높이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철학이다. 자, 자신의 시선과 활동성을 철학적인 높이에서 작동시키는 철학이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작동한다는 거예요. 현실. 어떤 교과서나 사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속에 있는 그런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변화를 포착해내는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을 동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의 이 활동성을 포착해내는 것이 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의 개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이 적용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관념적으로 포착해내고 그 포착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러한 장르를 이 현실 속에서 적용해보고 실천하고 하는 이 실천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 그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도 있지만 새로운 장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장르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도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이 되기 전에 이 중진국까지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장르, 그 선진국에 의한 선도를 따라가거나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그 선도력을 확대시키고 따라해서 심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예, 후진국의 중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세계를 선도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략과 전술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 철학적인 시선으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철학적 시선이라는 게 이제 또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애플은 이 현실을 철학적 시선으로 그 상품과 서비스에 담아낸 그런 어떤 그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의 개념이 되겠죠. 물론 삼성도 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fast follow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그 높은 능력과 역량이 필요하겠죠. 빠르게 따라하는 것도.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철학적 시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새롭게 장르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이제 모든 기업과 국가의 예, 하나의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새로운 장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죠. 새로운 장르.
새로운 장르를 시작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선진 기업이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진, 앞서 나가는 문화기획자가 되겠죠. 자, 예를 든다면 새로운 장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 또 대상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있거나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 있겠죠. 자, 스마트폰을 우리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외국에서 먼저 만들었을까요? 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죠.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우리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외국에서 먼저 들어왔을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제 책상엔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시계가 보이네요. 시계, 네, 볼펜이 보이고요. 볼펜, 또 스탠드가 보이네요. 스탠드, 그 다음에 뭐 창문, 그 다음에 형광등, 뭐 여러 가지 비디오, CD, DVD, 스피커, 지구본. 자, 여러분들도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제 판단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가 선진국일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새로 만들면서 이루는 일정한 범위를 장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문화를 기획하거나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장르로서 영역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화적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바로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되면 그 장르가 새로운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이 경제적인 성취를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성취가 현실적인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새로운 장르는 앞서 나가는 힘을 가져오고요. 기르게 되고요. 그리고 선진국이나 선진기업이나 앞서 나가는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건 바로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되고요. 노력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바로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독립성의 기준이라고 하겠죠. 자, 나만의 꿈, 나만의 바램, 나만의 사고방식,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 독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남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세상을 양쪽으로 잘 살게 하는 그러한 꿈을 넘어서 여러분들만의 독립적 색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이 있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것을 따라하는 생각을 따라하건 삶의 방식을 따라하건 그런 종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그 꿈을 갖는 과정 속에선 이 시대의식의 포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대의식의 포착이요. 자, 시대의식이라는 것은 대중들의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대중들의 욕망의 흐름을 파악. 자, 그 흐름을 하나의 관념으로 포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포착된 관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군중들의 욕망, 먼저 이 시대의식이라는 것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밑바닥에는 군중들의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대에 군중들의 욕망 또는 시대의식을 포착할 때 우리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관념을 컨셉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공유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운송수단과 접목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버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의 단초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공유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레저 또는 어떤 그 잠자리 또는 숙소와 연결이 됐을 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자, 공유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전과 만나게 됐을 때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가능했죠. 자, 이렇게 지금의 시대의식은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거대한 흐름이 나의 개인적인 독립성과 또는 그를 바탕으로 한 꿈과 만났을 때 새로운 장르가 형성되어지고 이 새로운 장르는 거대한 기업이 되고 그 거대한 기업은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념적 포착, 자, 시대의 흐름을, 그러니까 군중들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서 이 관념적으로 포착하는 방법,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자, 그것은 바로 평범하고 대중적인 관심에서 이탈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남들을 따라하죠. 그리고 특이해지고 일탈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자신만의 고유한 호기심이 발동을 할 때 비로소
남들과 차별화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바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새로운 나만의 장르와 혁신이 가능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독립적 주체들은 질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절실히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질문하지 못합니다.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 질문하는 건 나 자신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질문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 반면에 이 대답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지식의 반복일 뿐입니다. 대답을 하는 사람은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 대답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나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 질문보다 대답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논의가 과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답의 개념은 미래적 가치라기보다는 과거적 가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옳고 그르냐는 이 진위 논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정답을 찾아 나오는 과정이 대답이고요. 대답은 과거적 개념이고 옳고 그르냐는 진위 논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만의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만의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겠죠. 나만의 호기심이고 나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당연히 나만의 개성 있는 시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겠죠. 인간은 질문할 때에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외부적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유한 존재로서, 나만의 독특한 고유한 존재로서 나만의 욕망을 발휘하는 형태가 바로 질문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이 뭔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질문은 미래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대답은 과거적 가치가 좀 강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답이 있는 진위 논쟁에 빠질 수 있는 개념이라면, 질문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적 가치가 좀 강하겠죠. 그리고 질문은 정답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나는 아는 지식을 내뱉는 이 대답이라는 것에 익숙한가? 아니면 자신만의 고유한 궁금증을 발동시키는 질문에 익숙한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디 새로운 독특한 문화를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은 대립적 한 쌍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행위입니다. 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관계로 보기보다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꼭 대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질문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자, 질문이라는 것은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내면의 인격적인 활동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자,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과거적 개념이 표출된 기능적 가치가 강하다면 질문이라는 것은 나만의 궁금증과 나만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인격적 활동을 바탕으로 한 행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단답형의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나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이 형태화된 그러한 개념, 인격적 활동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의 과정 속에서는 질문이 가능하기 위해선 나 스스로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현시키는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독립적 주체가 됐을 때 나만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겨나겠죠. 나만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겨났을 때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나만의 시선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이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을 관념적으로 포착해내는 과정이 이어지겠죠. 그 관념적 포착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장르는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앞선 국가, 앞선 기업, 그리고 앞선 개인이 가능해지겠죠. 자, 계속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원의 칭찬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You are so unique. You are so unique. unique가 어떤 뜻이죠? 당신은 독특하네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독특성을
인정받았을 때 가장 높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독립적인 주체성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원의 칭찬이 어떤 걸까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서 뭐 100점 받았니? 아니면 성적에서 뭐 1등 했니? 아니면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뭐 여러 가지 칭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제 차원에서는 이런 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서양의 경우처럼 어떤 상대방의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칭찬이 우리말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제가 안 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언어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적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칭찬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싶어요. 뭐 합격했니? 1등 했니? 뭐 몇 점 맞았니?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런 것들이 어떤 것 같아요. 어쨌건 앞서 나가는 선진국과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를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사실 문화 앞에는 문화를 기획한다는 말 앞에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따라하지 않는 나만의 독특성이 전제가 되겠죠. 위에서 얘기했던 그 독특성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독립적인 주체로서 세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문화를 기획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독립적 주체라는 것은 나만의 호기심, 나만의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서 세상에 대한 질문, 세상에 대한 포착이겠죠. 아까 공유경제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화를 기획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